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국방력은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을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핵무기에서 인공지능이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핵무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화약무기 시대였죠. 그럼 화약무기가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중국에서 약 10세기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화학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내놓았을 때 선풍적이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등장 이후 느리지만 중요한 무기로 자리 잡은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의 무기는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찾고 있었는데 화약의 등장은 원거리 무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죠. 그러한 흐름에 고려도 조선도 놓여 있었습니다. 고려 초 이미 화약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다고 하죠. 단지 고려는 제조법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듯 중원을 지배하던 국가들은 화약 제조법 유출을 원천 봉쇄를 하려 하죠. 하지만 완성된 화약은 고려에 유입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말 화약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구죠? 그래서 당시 해군 제독이었던 최무선 장군이 화약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려 때는 무기로서 화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죠. 개성등지에서 불꽃놀이에 화약을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원나라에는 화약 무기가 존재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몽고는 고려의 수군과 함께 일본을 침략하러 갔었죠.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이미 고려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화약 무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특허도 내놓지 않고 제조법을 숨겨놓은 겁니다. 마치 코카콜라처럼요. 중국의 화약 제조 관련 문서들도 재료에 대한 소개만 했지 재료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혼합 비율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무선은 그동안 본 것과 서적에 있는 지식만으로 화약 제조에 나서게 되죠. 순전히 개인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화약 덕후의 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약의 주요 재료는 염초라 불리우는 질산칼륨, 황, 숯입니다. 문제는 염초입니다. 페루 등지에 새똥이 쌓인 돌산이 거액에 거래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질소 화합물을 만들 수 없었던 시절인 거죠. 그 당시 초석은 귀한 화학 비료의 원료였습니다. 질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새똥이었던 거죠. 또한 화약의 주요한 원료원이기도 합니다. 질산칼륨이 주 성분입니다. 화학을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저 경험에 의지해서 염초를 추출해내야만 했었습니다. 염초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다 해서 염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새똥에서 알 수 있듯이 분뇨가 많이 섞인 흙에서 추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분뇨가 많이 섞인 토양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산칼륨이 수용성이라는 거죠. 비가 많은 한국에서는 이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초가지붕의 볏짚, 부뚜막, 온돌, 담벼락 아래 흙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취토군, 흙을 모으는 군대죠. 이런 걸 만들어서 흙을 모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은 흙의 겨우 1% 미만이 질산칼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약 덕후 최무선이 처음 화약을 만들고자 했던 시절 재료를 만드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적정 비율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다이너마이트가 대단한 발명품이었던 배경에는 업그레이드된 폭발력도 있지만 안정성도 큰 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최무선은 얼마나 많은 폭발 사고를 경험했었을까요? 그의 덕력은 결국 화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화약 무기를 제조하게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결국 화통도감을 설치합니다. 첫
활약은 진포 해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380년 500척이 넘는 왜구 선단이 군산 앞바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죠. 이때 고려는 세종의 장인 시몬의 아버지가 되는 심덕부를 대장으로 한 육군을 파견하고 해군 제독으로는 나세를 내세우게 됩니다. 최무선은 활약을 책임을 지면서 부제독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태조실록에 실린 최무선 졸기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경신년 가을에 외선 300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 최무선의 활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최무선을 부원수에 임명하고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배를 타고 화구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활약이 있는 줄을 뜻하지 못하고 배를 한 곳에 집결시켜 힘을 다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나 무선이 화포를 발사하여 그 배를 다 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에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을 하고 운봉에 모였는데 이때 태조 이성계가 병마 도원수로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왜구를 빠짐없이 선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잇따라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상륙한 왜구를 토벌한 전투가 황산대첩입니다. 이 승전 이후 이성계는 전주로 가서 개선식 비슷한 행사를 치르죠. 혹자는 이성계가 이때부터 역성혁명을 꿈꿨다고도 합니다. 최무선이 주도한 화통도감은 막대한 경비가 든다는 이유로 조선 개국 후 폐지됩니다. 이성계가 화약무기를 기반으로 한 영모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북방을 혼돈에 빠뜨리자 다시 화기전담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무선의 아들 최선이 이를 이끌게 되고요. 결국 화통도감에 제대로 된 노하우가 남아있지 않고 도제 방식으로 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이야기는 화약 덕후 세종으로 이어집니다.